네,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리의 귀속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계약서에 특별히 약정을 안 했을 때 그 창작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작물의 창작을 이제 외부에 맡겼을 때 특별히 계약서에서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은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프리랜서와 계약을 했다. 외부에 있는 프리랜서죠.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다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프리랜서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한 사람은 이제 뭐 이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업무상 저작물이란 것은 이제 회사의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을 갖느냐 하는 건데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의 기획, 그러니까 회사가 기획을 하는 것이죠.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보통 그럼 기획을 하게 되면 내부에 결제 문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경영진에서 결제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꼭 그런 결제 문서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구두 기획에 의해서 창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법인의 기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법인의 종업원이 창작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 자, 이제 종업원이 아닌 경우가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아니죠. 외부에 있는 사람. 그 종업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4대 보험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취업한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그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파견 직원의 경우에 그럼 종업원으로 볼 거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회사에서 좀 그 업무를 해본 사람을 파견을 받았다. 그럼 이 파견 온 사람이 작업을 한 경우에 그것을 우리 회사의 저작물을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와 고용관계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창작에 종사했다고 하면은 그 종업원과 마찬가지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우리 회사와 체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견되어 온 사람은 그 근로계약은 우리 회사와 체결되어 있지 않고 그 파견처와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와는 비록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아서 창작에 종사했다고 하면은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업무상 작성.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창작을 하는 이 행위가 그 사람의 업무여야 되는 것이죠. 업무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뭐 자유시간에 또는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휴양지에 놀러 가서 창작을 했다. 그것은 업무상 작성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것. 네. 회사 명의로 공표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법인 명의로 공표된이 아니라 공표되는 이라고 법에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미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것만 회사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도 회사 저작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에 B라는 사진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회사의 데스크에서 그 B 사진 기자에게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사진을 찍어와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다는 게 뭐예요? 기획을 한 것이죠.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종업원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사진 기자는 회사의 종업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100장의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 100장 중에서 한 장만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장은 신문사 명의로 공표가 된 것이죠. 신문에 실렸으니까. 네. 그러면 그 한 장은 회사 것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99장은 비록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찍을 때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것을 예정하고 찍은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도 회사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장의 사진 전부가 다 회사 저작물이 되고 그 사진을 찍어온 사진 기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찍은 사진이지만 그걸 가지고 뭐 사진 첩을 낸다거나 또는 전시회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의 뭐 포트폴리오에 올린다거나 다 안 됩니다. 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모든 저작권을 회사가 갖기 때문에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제 이것이 조금 너무 종업원에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요, 특허법에 보면은 특허법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발명진흥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회사의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회사가 그 발명으로 인한 특허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면은 그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이 제도가 특허권에는 있어요. 발명진흥법에.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냥 종업원이 창작한 것은 전부 회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종업원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그 저작자를 발명자에 비해서 불공정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것이 위헌 제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없다,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저작권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에는 이런 법인 저작물의 경우에 그 실제 창작을 한 종업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다. 아마 이제 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이제 종업원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탁 저작물, 이제 외주 업체에게 위탁을 주어서 만들어진 저작물.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롯데월드, 로티 같은 경우가 이런 현상 공모를 통해서 외부 사람에게, 뭐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작물. 이 경우에도 그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러니까 부탁을 받고서 실제로 창작을 한 사람에게 모든 저작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계약서에서 명시를 약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로티를 A는 B로부터 의뢰를 받아 로티 캐릭터를 창작을 한다.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B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특별히 약정을 해놓지 않으면 그 창작된 컨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창작자인 A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권리의 귀속이라고 이제 기재해 놓은 것은 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누가 저작권을 갖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개발 저작물, 자, 위탁을 해요. 이제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특히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게 외주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때 우리 회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맡겨놓고서 그냥 그 개발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다 그 전산부가 따로 있고 심지어는 그 전산을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죠. 뭐 삼성 SDS, 뭐 과거에 말하면 현대정보통신기술 이렇게 현대그룹 내의 모든 그 정보통신 이런 시스템에 관한 그런 것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그런 별도의 법인이 있을 정도죠. 그럼 그런 데서 외부의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을 맡기게 되면은 그냥 두고 보지 않죠. 그 회사의 이제 그 전산부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 아니면 아예 그 외주 업체들을 회사로 불려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작물은 비록 외주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동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여기 예를 들어는 뽀로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뽀로로도요 보면은 그 뽀로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코닉스라는 그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코닉스는 그 이 뽀로로 캐릭터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하는 외주 업체에 맡겼어요. 그 외주 업체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뽀로로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분쟁이 생긴 겁니다. 모든 저작권을 이제 아이코닉스가 가져가고 이제 근데 그것은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계약서에 이렇게 외주를 그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면서 이로 인해서 개발되는 그 뽀로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아이코닉스가 갖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저작권을 아이코닉스가 다 갖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무엇이 이제 그 소송에 들어가게 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뭐 캐릭터 대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우수 캐릭터 뭐 이제 선발해서 이렇게 뭐 상을 수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행사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이코닉스가 전부 그 저작자로 해가지고 그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디자인 업체에서 저작권은 너가 갖고 가는 게 그건 계약서상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는 나다. 저작자는 나고 저작권만 양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이제 내가 단독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외주업체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은 이 뽀로로 그림을 그린 그림은 전적으로 내가 그린 거다. 아이코닉스에서는 그야말로 붓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아이코닉스에서는 그림을 그린 건 너지만은 너는 그야말로 붓에 불과해. 붓, 그림 그린 붓. 너는 나보고 붓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그야말로 붓에 불과하고 그 붓을 이리저리 움직인 건 나야. 모든 지시를 내가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이 뽀로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메일들이 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처음에 펭귄을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요. 그 펭귄은 이제 복장을 뭘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시안을 이제 보내고 그런데 결국 아이코닉스에서 선택한 것이 그 파일럿 복장. 뭐 군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법률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예,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파일럿 복장을 한 그 뽀로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올 때마다 뭐 눈동자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몸통과 다리는 붙일 거냐 뜰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그 뽀로로의 몸통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발목을 보이게 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달라지냐면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발목이 보이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아이코닉스는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그림만 그리는 디자인 업체에서는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부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코닉스와 그 디자인 업체가 공동 저작자로 봐야 된다. 네, 공동 저작자. 그러니까 저작자의 지위를 둘이 같이 갖는다는 것이죠. 다만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은 계약에 의해서 이제 아이코닉스가 다 가져간 것이고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이제 양쪽이 갖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자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죠.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창작을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인격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작품을 내가 납품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수정하는 것이 독립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저자 인격권을 넘겨받아 올 수는 없지만은 양도가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받을 수는 없지만은 저작 재산권 다 양도받아 오고 그 다음에 저자 인격권은 양도받을 수는 없지만은 저자 인격권을 나한테는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정 조항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자 인격권은 넘겨받아 올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저작물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가서 허락을 받게 되면은 만약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해요?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저자 인격권을 불행사하겠다는 이런 특별한 약정을 두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죠.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되 본질적인 변경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저작권을 나한테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변경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약정은 그것은 저작 인격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변경, 그 본질적인 변경이 어떤 정도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뭐 개개의 저작물마다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본질적인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저자 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약정은 가능하다. 여기 휴대폰 벨소리 사건, 이제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이제 벨소리 컬러링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면 음악 저작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음악 저작물이 보통 이제 뭐 가요 같은 경우에는 2분, 3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컬러링은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중에 주요 소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것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네. 그 참 컬러링 서비스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죠. 그러면 그 전체 3분짜리 곡을 계속 들려줘야만 되는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뭐 10초 안에 그 통화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3분 동안 그것을 계속 듣게 만드느냐. 그러면 누가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 이걸 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동일성 주권 침해라고 하면은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가 잘라서 쓰겠다. 내가 임의로 잘라서 쓰더라도 이해하지 않기로 저자인격권, 동일소유권 침해로 주장하지 않기로 저자인격권을 불행사하는 합의 약정을 두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휴대폰 벨소리 사건은 그 후에 이제 좀 변경이 됩니다. 너무 지나친 판결이라고 봐서 그 후에 이제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전체 저작물 중에서 일부를 그대로 잘라내는 거. 그래서 그것이 기존 저작물에서 수정 변형이 없이 그대로 드러내서 서비스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그 드러낸 부분이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그냥 원곡 자체에서 있는 그대로 일부를 잘라서 이용케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들어둔 것은 그만큼 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예민하고도 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놨고요. 도라산 벽화 철거 사건, 이거는 그 변형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네, 벽화를 도라산역 저기 임진강 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도라산에 가면 이제 벽화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벽화를 이제 어떤 화가가 그려가지고 이 이제 그 아마 지하철 공사인가요? 아니면 뭐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납품을 했던 사례인데 그 아마 그 이 그림이 좀 느낌이 좋지 않다. 너무 우중충하고 뭐 그런 좀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벽화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할 때 이 벽화를 그렸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의 없이 그대로 철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저작 인격권 침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원작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하는 것. 이것은 허용돼야 된다. 그것은 소유권자의 절대적인 처분권,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파괴, 철거하는 것은 그것은 소유권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이런 그 벽화나 이렇게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이 되어서 공공물이 된 그런 그 작품들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청문 절차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저작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절차를 위반해서 그것이 이제 그 저작자에게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위자료를 배상을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는 인정이 안 됐죠. 다만 그 절차상의 위법을 문제로 삼아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괴하는 것. 만약 우리가 파괴를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 길거리 가서 뭐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마한 그런 미술 저작물 많이 팔잖아요. 액자 같은 거. 그런 거 사와서 집에 갖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부셔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못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문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보면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표준계약서, 저작권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아주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뭐 그다음에 저작권 전부 양도계약서, 일부 양도계약서, 또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단순 이용허락 계약서. 그래서 제가 요 그 우리 교재 마지막에 표준계약서 2개를 샘플로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고 삼아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표준계약서가 다양하게 올라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 저작자와 이용자 양쪽의 그 이해를 공정하게 그나마 조율을 한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계약서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또 표준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다루는 계약서들은 뭐 전속계약 같이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노예계약이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불공정 계약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노예계약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표준적으로 작성해 놓은 전속계약, 뭐 출연계약, 이제 이런 계약서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표준계약서를 좀 내려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손해배상 규정,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지금까지 것은 이제 뭐 문제 안 삼고 향후 이제부터는 이 계약은 종료한다 하는 것이 해지고요. 해제는 소급적으로 원래 있었던 우리가 했던 것 이행했던 부분까지 다 소급해서 무효로 되고,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받았던 돈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납품했던 작품을 가져오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해제고, 해지는 이제 계속적 계약. 예를 들어서 뭐 그 드라마 대본을 뭐 30회를 내가 집필을 하기로 했다. 그 이제 10회까지 집필을 했는데 이제 방송국하고 내가 의견이 안 맞아서 여기서 우리 끝내자. 그 해지하면은 이제 그동안 썼던 거는 다 그냥 계속 쓰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그 11회부터 30회까지는 이제 우리 뭐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계약 해지죠. 위약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벌금처럼,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이제 그 지급을 하고요. 그와 별도로 위약벌이라고 해서, 이건 그러니까 위약벌은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은 계약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계약 위반을 하면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나한테 내야 돼. 원래 벌금이라는 건 국가에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너하고 나하고 약정을 하자. 계약 위반한 사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 위약벌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약벌은. 그리고 반드시 위약벌이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거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그런 벌금 규정이구나 이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의 변경을 하거나 추가 협상을 하거나 재협약을 할 때는 뭐 문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이메일이 오고 가면서 야, 그 계약서 이런 조항은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와서 어떡하냐. 뭐 이런 이메일이 오고 갔던 것을 가지고서 뭐 계약이 변경됐다 또 나중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아예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후 서면으로 양자가 합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규정을 박아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 추가 협상이나 재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 연장하게 할 것이냐. 출판 계약을 5년으로 체결했다. 5년이 끝났을 때 서로 양쪽에서 어떤 다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같은 기간 동안 자동 연장하는 것을 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 계약, 뭐 이제 이것도 흔히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이건 우리 저작권법 아까 46조 2항인가요? 거기에서 법 규정이 돼 있지만은 이 계약에 따른 그 지위, 그러니까 이용자로서의 지위 또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상대방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규정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이 갑에게 지금 갑이 을에게 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하면서 그것이 그 해외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해외에서 이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BTS나 이런 그런 공연의 경우에는 그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음악 저작물이 거의 뭐 세계 150개국 뭐 이렇게 뭐 서비스가 된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계약이나 저작권 수출 이런 부분도 명시할 수가 있다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판권은 뭐 캐릭터의 경우에 그 캐릭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들, 네, 영화라면 그 영화에 만화 영화라면 만화 영화에 등장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뮤지컬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극이라든가 뭐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 여러분들 아세요?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좀 오래된 만화인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 한번 큰 재판이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는 뭘로 유명해졌습니까? 게임으로 유명해졌죠. 넥슨에서 만든 바람의 나라는 게임. 네, 그것이 바로 그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그 게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게임이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 바람의 나라가 그 다음에 뮤지컬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까지 됐었는데 무슨 뭐하고 소송이 됐냐면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 네, 그 드라마하고도 이제 소송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소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 부가적인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계약서에 담아놓는 거 상당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구름빵 사건에서와 같은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서에 담아지면 좋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계약서를 쓸 때. 자, 사전적 정의와 저작권법상 정의는 다르다. 네. 자, 우리가 공연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연의 개념이 있죠. 공연이란 건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하고 아니면 무대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공연 아니야? 그런데 공연은 우리 저작권법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되 전송을 제외한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네. 공연의 개념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BTS의 온라인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현장 공연은 많이 지금 사그라들었고 온라인 공연이라고 지금 많이 한참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TS의 공연을 관중 없이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연주 가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면서 온라인 티켓을 팔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이제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온라인 공연이라고 말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저작권법상 공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가창이나 연주는 일반 공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공중에 의해서 공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공연은 저작물이나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공중에게. 그런데 그 온라인 공연은 공중이 없는 비대면 공연의 경우에는 공중이 없기 때문에 공중이 어떻게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것이지
그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작권법상 이 그 공연의 개념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 그러면 그럼 온라인 공연은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공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공연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했다가는 나중에 아무런 권리 없이 그 온라인 전송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해야 되고 무슨 권리를 내가 지금 허락받아야 되는지를 그 용어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온라인 공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전송이거든요. 전송. 네. 전송 또는 방송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송권이나 방송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해서 이 행위를 해야 되지 공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에도 이 계약서에서의 공연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공연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든가. 예. 아니면 저작권법에 보면은 저작권법 2조에 그 저작권법의 그 정의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쓰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용어를 사용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쓰는 용어와 사전적인 용어는 엄청나게 틀리다. 방송이라는 용어도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용어와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틀려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이걸 방송으로 볼 건지 전송으로 볼 건지 이거는 방송법에서 다르고 저작권법에서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관할하는 것인데 어떤 이제 공모전에서 응모된 작품의 모든 저작재산권은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갖는다. 어떤 회사에서 공모전을 이렇게 열면서 그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우리 회사가 갖는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불공정 약관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응모장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아닌 응모자에게 귀속이 돼야 되고요. 그 수상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이죠. 뭐 수상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응모자에 대한 저작권까지도 갖는 것으로 하는 이런 참 불공정한 약관도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판과 전자책 관련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이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및 이제 이 전자책과 관련된 계약인데요. 이 출판과 관련된 계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절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허락 계약, 그다음에 출판권 설정 계약, 그다음에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이 네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눌 수가 있는데,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판권이란 것을 왜 이제 보통의 이용 허락 계약은 배타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배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출판 허락 계약을 받아도 어떤 출판사가 출판 허락 계약을 이제 저자와 체결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어도 그 허락 계약 자체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출판권 설정 계약이거든요. 이게 출판에만 딱 해당되는 그 대세적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독 다른 컨텐츠에는 없이 출판이란 것은 이제 이 문서 또는 도화, 그죠? 문서 또는 도화를 우리가 보통 이제 출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문서로 된 책. 그러니까 출판권에만 이제 그런 배타적 효력 있는 설정 계약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출판이라는 아주 제한된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그런 배타적 권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모든 콘텐츠에 다 열어놓은 것이
배타적 발행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설정은 똑같은 거다.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과 출판권 설정 계약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여러분들 조문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지만 다만 출판권 설정 계약은 문서와 도화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계약이고, 배타적 발행권은 그 문서와 도화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배타적 계약이다. 그러면 배타적 발행권만 있으면 되고 출판권 설정 계약은 굳이 따로 이렇게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이 출판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쌓여온 관행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굳이 출판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출판사와 저자들도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워낙 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문서 도화가 아니라 이제 전자책이 상당히 이제 또 그 시장을 많이 점유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출판권 설정 계약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매절 계약은 저작권을 양도받아 오는 것이고요. 원고료를 지급하고, 출판 허락 계약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이용 허락만 받는 것을 이제 출판 허락 계약이라고 하고, 출판권 설정 계약은 단순 이용 허락 계약이 아니라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이면서 대세적 효력까지. 그러니까 마치 출판 허락 계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임대차, 월세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되고, 출판권 설정 계약은 전세권,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포는 유형물을 말합니다. 그 배포는 우리 저작법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포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또는 복제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본도 유형물이고 복제물도 유형물입니다. 그러니까 배포, 출판한다는 것은 결국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유형물이 아니죠. 전자책 중에 물론 CD로 구워져 나온 전자책이라면 그거는 그 CD가 유형물이 되겠는데, 그런 CD 자체가 없는 그냥 파일 형태로 제가 전송받아서 이용하는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건 출판의 개념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이란 것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자책은 파일 형태로 된 전자책은 유형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출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저작권법상의 출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출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의 제목이 아예 출판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뭐 출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최초 판매 원칙,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의 경우에는 내가 책을 다 보고 나면은 중고책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자유입니다. 내가 이제 책을 그럴 때 내가 책을 사와서 다 보고서 이걸 중고책으로 팔 때 저자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저자가 비록 배포권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은 내가 그 저작자가 갖고 있는 배포권과 상관없이 중고책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는 이 원칙이 있어서 최초로 판매될 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팔릴 때 최초 판매의 경우에 최초 판매할 때 그 한 번만 배포권을 저자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자 입장에서 배포권을 갖고 있지만은 이 배포권은 그 책이 처음으로 팔릴 때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고책으로 팔릴 때는 더 이상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초 판매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판매, 즉 배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게 이제 최초 판매 원칙인데, 이 최초 판매 원칙을 허용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책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팔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책이 없죠. 나한테는. 그리고 제3자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저작자가 용인을 해라 하는 것이 최초 판매의 원칙인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내가 이 파일을 다 읽었어요. 전자책을 다 읽고서 이것을 제3자한테 이 파일을 넘깁니다. 근데 그 파일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주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이 책을 소유할 수가 없지만은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파일을 복제해서 보내게 되면은 내 그 컴퓨터에는 계속 얘가 남아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저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한 권을 팔았는데 두 권이 생겨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작자의 손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전자책의 경우에는 최초 판매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얘기를 하냐면 send and delete. 내가 중고로 이걸 다 읽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 사람한테 send 전송을 하고 내 거는 딜리트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주나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을. 네. 이제 그런데 이런 send and delete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올지. 그러나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것은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20분 쉬고 5시 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좀 쉬겠습니다.